퇴직 후의 삶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꿉니다. 이제는 마음 편히 쉬고 가고 싶던 곳을 다니며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리라 생각하지요. 매일 아침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느긋한 하루를 시작하는 상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면 그 여유가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엔 그동안 미뤄둔 일들을 하나씩 해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일할 때는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깁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차오르지 않고 해야 할 일보다 할 이유를 잃은 듯한 공허함이 스며듭니다. 얼마 전 퇴직 후 여행만 다니며 지내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늘 부럽던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해준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퇴직 후에 미리 점검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찾는 방법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를 시작한 분들이라면 꼭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친구는 퇴직하던 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의 얼굴엔 해방감이 가득했죠. 오랜 직장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여행을 떠나고 매일이 일요일이라며 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 말이 정말 진심이었을 겁니다. 바다를 보고 산을 오르고 오랜 친구들을 만나며 자유를 마음껏 누렸으니까요. 30년 넘게 회사를 다닌 그 친구는 항상 언젠가는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다고, 언젠가 유럽 기차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언젠가 아침에 눈 뜨는 대로 일어나 느긋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그 언젠가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첫 달에는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속 그의 얼굴은 소년처럼 밝았습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우도 해변에서, 성산 일출봉에서 찍은 사진마다 행복이 넘쳐 흘렀죠. 두 번째 달에는 강원도 곳곳을 누볐습니다. 동해 바다를 따라 국도를 달리며 매일 다른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1년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무리 좋은 데 가도 마음이 안 움직여. 순간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꽂혔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잠시 침묵하더군요. 그러다 조용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젠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아. 나를 필요로 하는 곳도 없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없어. 그게 이렇게 허전한 줄 몰랐어? 그 친구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엔 설렘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 속의 풍경들이 점점 다 비슷해 보이더래요.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늦잠을 자게 되고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더 길게만 느껴졌답니다.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텅 빈 기분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땐 주말에 산 한 번 오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데 이젠 매일 산에 가도 그 느낌이 안 와. 그의 목소리엔 당혹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계속 생각해 봤어? 그러다 깨달았지. 내가 원했던 건 여행이 아니라 여행을 기다리는 그 설렘이었다는 걸.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라 의미가 필요했구나. 일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움직이게 하던 이유도 함께 잃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힘들어도 아침마다 일어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회의가 있었고, 내가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었고,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퇴직 후의 자유는 달콤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매일이 휴식이 되면 결국 하루의 무게는 사라지고 나 자신에 대한 존재감도 희미해집니다. 그 친구의 한마디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저에게 건넨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친구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동안 무거웠습니다. 퇴직 후 찾아오는 공허함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걸 느꼈거든요. 그때 문득 예전에 알고 지내던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조금 먼저 퇴직했는데 집 근처에서 작은 목공방을 열었어요. 많이 벌진 않지만 하루 종일 나무 냄새가 나는 그 공간에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었죠. 젊었을 때부터 취미로 나무 깎기를 좋아했던 분이었는데 퇴직 후 본격적으로 배워서 작은 가구와 소품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분을 찾아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작업실 한쪽에는 막 완성된 원목 선반이 놓여 있었고 다른 쪽에는 깎다만 도마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톱밥 냄새와 나무 기름 냄새가 섞인 그 공간은 묘하게 포근했습니다. 선배님, 하루 종일 혼자 일하면 심심하지 않으세요? 하고 묻자 그분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니야. 오히려 요즘이 제일 편해. 돈은 많이 못 벌지만 매일 누군가가 찾아오고 내가 만든 걸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맙지. 그분은 아침 7시면 작업실에 나와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난다며 웃으셨죠? 하지만 그 일어남은 의무가 아니라 기대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나무를 만질지, 어떤 손님이 찾아올지 그 설렘이 자명종보다 정확하게 눈을 뜨게 만든다고요. 회사 다닐 땐 월급날이 가장 기다려졌는데 지금은 누군가 잘 쓸게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제일 좋아. 그게 돈보다 훨씬 값진 보상이더라고.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쓸모라는 게 꼭 직장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급여 명세서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누군가의 고마움 속에서도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지만 목공은 저에게 맞지 않았습니다. 손재주도 없고 장비를 다룰 자신도 없었죠? 그래서 찾은 게 더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집안 정리 중에 나온 중고책 판매였습니다. 30년 넘게 모아온 책들이 거실 한쪽과 작은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책들을 정리해 동네 사람들과 나누었죠? 처음엔 몇 권 팔아볼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대학생이 제가 팔던 경제학 책을 사더니 일주일 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책 덕분에 시험 잘 봤어요. 절판된 책인데 구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 하나에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또 한 번은 육아서를 찾던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밤에 자꾸 깨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책 보고 방법을 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버리려던 책 한 권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크게 돈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다시 바빠졌습니다. 책을 분류하고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고 문의에 답하고 포장하고 택배를 붙이는 일상이 생기자 하루의 흐름이 또렷해졌죠? 오늘 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 아침이 기다려졌습니다. 누군가 밤늦게 문의를 남기면 다음날 아침 일찍 답장을 보내고 싶어서 일찍 눈을 뜨게 되더군요. 퇴직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리듬을 찾는 과정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리듬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리듬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직접 만들어가야 하는 리듬으로 바뀐 것뿐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행만 다니던 그 친구도 어느 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지낸다는 소식을 들었죠. 원래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퇴직 후 그 재능을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몇 달 후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참 짧다. 그 친구가 그렇게 웃으며 말할 때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사람은 일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도 의미에서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건 나이를 넘어 인생의 온기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퇴직 후에도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되더군요.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 뒤로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라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미뤄둔 것들, 이제는 나를 위해 꼭 챙겨야 하는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죠? 첫 번째는 건강이었습니다. 일할 때는 늘 피곤했지만 그래도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걷고 회의하러 다른 층에 오르고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가고 퇴근길에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렸죠? 알게 모르게 하루에 수천 보를 걸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나니 이상하게 몸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움직일 일이 없으니 기운도 의욕도 함께 줄더군요. 처음엔 푹 쉬어야지 하며 집에만 있었는데 2주쯤 지나니 몸이 둔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아침 30분이라도 걷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2주,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걷다 보면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환하게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할머니는 언제나 오늘도 건강하시네요 하며 웃어주셨고, 빵집 앞을 지날 때면 주인아 주머니가 요즘 매일 보이시네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작은 연결들이 저를 세상과 이어주었습니다. 건강은 그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대신 공원을 걷고 약을 먹는 대신 계단을 오르고 누워있는 대신 햇볕을 쬐는 것. 그게 퇴직 후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걸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손에 쥐면 잠깐은 든든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 천천히 사라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불안해졌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이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적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꾸준히 흐르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더군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큰 금액이 아니어도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지켜보는 불안함과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안도감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일부를 연금으로 돌리고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같은 투자도 생각해 봤지만 제 성격엔 안정적인 연금이 더 맞았습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으니 하루하루가 덜 불안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너무 많이 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엔 명절 때마다 용돈을 많이 주고 손주들 학원비도 보태주고 결혼한 자식들 집 장만에도 보탬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제 노후 자금이 점점 줄어들었죠? 어느 날 딸아이가 오히려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 쓰세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고마웠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어른이고 스스로 살아갈 힘이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안정적이면 자식들도 부담 없이 자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모습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의외로 외로움이 빨리 찾아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생깁니다. 회사 다닐 땐 귀찮았던 회식도 피곤했던 팀워크도 이젠 그리워지더군요. 처음 몇 달은 혼자 있는 게 좋았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전화도 안 오고 스케줄도 없는 자유가 달콤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유가 고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다는 걸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배우자와 자식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관계의 영역이 있습니다. 함께 웃고 공감하고 시간을 나눌 친구와 지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구청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도 들어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게 쉽지 않았죠? 하지만 몇 번 참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고 그러다 차 한잔 마시자는 제안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함께 일하던 후배들에게도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하고 가벼운 메시지를 보내면 대부분 반갑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가끔 점심 한 끼 같이 하면서 근황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어진 인연들이 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관계는 노력해야 유지되는 것이고 특히 퇴직 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누가 먼저 연락해 주길 기다리는 대신 제가 먼저 전화를 걸고 만남을 제안하고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저는 알게 됐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지켜주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사람 사이의 작은 균형이라는 걸요. 하루에 조금씩 걷고 불안하지 않을 만큼만 쓰고 마음이 닿는 사람들과 웃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잘 사는 노후 아닐까요? 퇴직 후의 삶을 조금만 살아보면 금세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걸 빨리 깨닫게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제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고 누구도 내게 월급날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일한 만큼 보상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스스로를 지켜야만 합니다. 아무리 퇴직금을 많이 받아도 연금을 받더라도 쓰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금방 바닥이 납니다. 그때부터 절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습관이 됩니다. 저도 처음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퇴직 후 생긴 여유를 느끼고 싶어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고 괜히 외식도 자주 나가곤 했죠? 이제 벌 돈은 다 벌었으니까 조금 써도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새로 나온 전자제품도 사보고 백화점에서 옷도 몇 벌 샀습니다. 친구들과 골프도 다니고 좋다는 식당은 한 번씩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드 명세서를 보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갔더군요. 하나하나는 큰 돈이 아니었는데 합쳐보니 무시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많은 소비가 사실은 허전함을 달래기 위한 거였다는 걸요. 일할 때는 바빠서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소비로 시간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심심하면 쇼핑몰을 둘러보고 할 일이 없으면 카페에 가고 무료함을 느끼면 뭐라도 사고 싶어졌습니다. 소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통장 잔고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물건을 살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마음이 심심한 걸까? 장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하루 뒤에 다시 확인합니다. 정말 필요한 거라면 하루가 지나도 여전히 사고 싶지만 대부분은 그 사이에 마음이 식더군요. 그 짧은 멈춤 하나가 신기하게도 제 삶을 단정하게 만들어 주더군요. 냉장고 속 남은 재료를 다 써가며 요리하고 오래된 옷을 고쳐 입고
집 앞 물건을 줄여가면서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옷장을 정리하니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옷을 샀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한두 번 입고 그대로 걸려 있었으니까요. 신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켤레가 넘는 신발 중에서 실제로 신는 건 두세 켤레 뿐이었습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제 과거의 소비 패턴이 보였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나중에 필요할 거야, 세일이니까 사두자는 모두 변명이었습니다. 결국 쓰지도 않을 물건으로 집을 채우고 그 물건들을 관리하느라 에너지를 쓰고 나중에 버리느라 또 시간을 쓰는 악순환이었죠. 그제야 알았습니다. 절제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질서를 되찾는 일이라는 걸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니 청소도 쉬워지고 물건 찾는 시간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물질이 줄어들수록 삶은 오히려 풍요로워지더군요. 주변을 보면 겉으론 여유로워 보여도 마음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지만 얼굴엔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돈을 써야 하고 통장 잔고를 걱정해야 하고 남들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반대로 가진 건 많지 않아도 하루가 평온한 사람도 있죠? 작은 평수에 살아도 집은 깔끔하고 오래된 옷을 입어도 단정하고 검소하게 살아도 얼굴이 밝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기준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유행이 어떠든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갖고 삽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절제의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절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근육 같은 겁니다. 젊을 때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가계부를 정리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를 썼는지, 어디에 얼마나 나갔는지 확인합니다. 놀라운 건 기록하기 시작하니까 자동으로 소비가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이 명확해지니까요. 보여주기보다 지켜내는 삶, 그것이 진짜 품격 있는 노년 아닐까요? 명품보다 여유 있는 통장 잔고가 낫고 비싼 외식보다 집에서 천천히 차 한 잔 마시는 여유가 낫고 해외여행보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평온함이 낫습니다. 요즘 저는 덜 가지는 대신 더 누린다는 말을 자주 떠올립니다. 많이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가진 걸 소중히 쓰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며 남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화려한 소비보다 마음이 단단한 사람, 그게 바로 나이 들어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제는 궁핍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유입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힘이니까요. 퇴직 후의 삶을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인생은 얼마나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루를 채우느냐의 싸움이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직장이라는 이름표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나는 어떤 이유로 아침에 일어날 것인가? 친구의 그 한마디가 계속 떠오릅니다. 이젠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아.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조금 부족한 삶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곳이 없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진짜 준비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내가 다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내 몸이 나를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내일도 같이 걸으러 나가자. 이렇게 건강이 나를 기다리게 하고 내 통장이 나를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다음 달에도 걱정보다 안도감을 드리려.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소비와 절제가 내 삶을 지켜주게 만들고 또 누군가의 마음이 나를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이 한마디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나를 다시 세상과 이어줍니다. 결국 노후를 지키는 건 대단한 성공이 아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내일이 조금은 기대되는 몸, 통장을 들여다봐도 덜 불안한 마음, 문자 한 통만 보내도 떠올릴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만 있다면 우리는 아직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퇴직은 인생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조금 쉬어가라고 찍어둔 쉼표일 뿐입니다. 그리고 쉼표 뒤 문장은 지금부터 내가 새로 쓰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도 여기서 한 발만 더 내디뎌 볼까? 그 작은 움직임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강을 위해 조금 더 걷고, 마음을 위해 하나라도 덜 사고, 관계를 위해 오늘 단 한 사람이라도 먼저 안부를 물어보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당신의 퇴직 후 인생을 충분히 멋지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지혜 채널은 당신의 그 걸음을 멀리서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